안녕하세요. 시부모는 아들은 사람을 해줘도 감싸는데 며느리는 착한 짓을 해도 욕을 한다죠. 저도 똑같이 그런 일을 당한 서울에 사는 30대 여성입니다. 결혼할 때만 해도 남편은 저에게도 친정에게도 한없이 다정하고 성실한 사람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막상 결혼을 하고 보니까 세상 둘도 없는 효자에다가 자기 집안에선 호구더라고요. 결혼 초반엔 "아이 그래 착한 효자니까."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시누이 신혼집 문제에서 시누이 신혼집 살 돈이 부족하다면서 돈을 좀 보태주길 원했는데요. 남편이 형편이 안 되자 저희 아빠 돈까지 끌어쓰려고 한 겁니다. 그 과정에서 남편의 감추고 싶은 잘못들이 드러났는데도 그게 다 제 탓으로 몰고 가더라고요. 그런 시댁과 어떻게 끝을 냈는지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남편을 처음 만났을 때 저희 둘 다 이미 사회적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시기였어요. 저는 월급을 받는 세무사였고요. 그 사람은 사업을 하고 있었죠. 수입으로만 따지면 남편이 저보다 조금 더 나았지만 저 역시 큰 차이 없는 수준으로 벌고 있었어요. 다만 저는 공부가 길어져서 세무사가 되는 시점이 조금 늦었고요. 입사 3년 차가 되었을 때 이미 서른을 훌쩍 넘기고 있었죠. 업무가 늘 바빠서 연애할 시간조차 없었는데 선배가 소개팅을 주선해주겠다기에 바쁜 시간을 쪼개 나가게 되었고 그렇게 남편을 처음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솔직히 결혼에는 큰 관심이 없었어요. 외로움을 크게 느끼던 시기도 아니었고요. 소개팅에서 만난 그 사람은 외모도 제가 그리던 이상형과는 거리가 있었기 때문에 첫인상은 그냥 무덤덤했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남자가 저한테 꽂힌 듯 보였어요. 처음부터 죽기 살기로 매달리더군요. 하루에도 몇 번씩 꼬박꼬박 문자가 왔고 제가 피곤하다 한마디만 하면 걱정된다고 연달아 전화가 울렸습니다. 어느 날 퇴근길에 머리가 아프다고 하니까 약국에서 약을 사들고 집 앞으로 찾아오기도 했어요. 아파서 어떡하냐고 응급실 가보자고 아주 난리법석을 떨었죠. 또 그 다음날 아침에는 또 저희 집 앞까지 와서 제 회사 앞까지 태워다 주더라고요. 솔직히 그런 모습은 싫지 않았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일이 바빴고요. 그렇게 저한테 하더라도 제 마음이 크게 흔들리지는 않아서 뭐 이러다 자연스럽게 연락 끊기겠지 하고 가볍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결정적으로 제가 마음을 열게 된 계기가 하나 있는데요. 저는 엄마가 일찍 돌아가셔서 엄마가 안 계시거든요. 그날은 엄마 제삿날이었어요. 출근하면서 아빠한테는 일찍 들어가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날따라 일이 자꾸만 꼬이더라고요. 아빠, 아무래도 오늘 시간 맞춰서 못 갈 것 같은데. 내가 맡은 회사가 세무조사에 걸렸대. 자료도 많이 챙겨야 하고 대비도 해야 해서 아무래도 늦을 것 같아. 아이 그래? 괜찮아. 집안일은 신경 쓰지 말고 너는 네 일 다 하고 와라. 밥만 거르지 말아라. 재산은 아빠가 할 테니까 알았지? 아빠가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도 계속 마음이 무거웠어요. 그래도 일은 해야 했으니까 다 마치고 나니까 자정이 넘어서야 집에 들어갔죠. 아빠 혼자 뒷정리를 하고 계시겠구나 싶었는데 현관문을 여는 순간 저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소개팅으로 알게 된 그 남자가 아빠랑 술을 아주 즐겁게 마시고 있더라고요. 마치 사위와 장인처럼요. 아이고, 우리 딸 고생이 많다. 아이고, 지금까지 일하다가 온 거야. 다 커서 그래 얼굴 가득이네. 수미 씨, 밥은 먹었어요? 전 좀 드실래요? 아버님이 전을 아주 기가 막히게 부쳐주셨어요. 아니, 정훈 씨가 여길 어떻게 왔어요? 아빠, 이게 무슨 일이야? 나 진짜 깜짝 놀랐잖아. 아빠와 소개팅으로 만난 그 남자는 제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환하게 웃으며 저를 반겨주는 겁니다. 술기운이 올라 얼굴이 발갛게 달아 있었는데 분위기가 이상하게 따뜻했어요. 결국 그날 그 남자는 많이 취한 채 우리 집에서 그대로 자고 갔고 다음날 아침에는 자연스럽게 저랑 같이 출근길에 오르게 됐어요. 출근길에 저는 전날 상황이 도무지 이해가 안 돼서 물어봤죠. 아니, 어떻게 우리 집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리고 저희 아빠는 또 어떻게 하셨고요? 사실 수미 씨 깜짝 놀라게 해주고 싶어서 집 앞에서 무작정 기다렸거든요. 근데 수미 씨는 한참 동안 안 들어오고 대신 아버님이 몇 번이나 뭘 사들고 집에 오시더라고요. 저녁 7시쯤인가 장바구니 잔뜩 들고 오셔서 그냥 못 지나치겠더라고요. 그래서 도와드리면서 인사를 드렸고요. 그러다 자연스럽게 제사도 같이 지내고 술도 한잔 하게 된 거예요. 어머, 그랬구나. 고마워요. 아빠 혼자 제사 지내면 많이 적적했을 텐데 정훈 씨가 있어서 마음이 든든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도 다음부턴 제 허락받고 들어오셔야 해요. 아셨죠? 제가 그렇게 감사 인사를 전하긴 했는데요.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제 마음은 그냥 그랬어요. 특별히 설레지도 크게 다가오지도 않았거든요. 그런데 아빠의 한마디가 제 가슴을, 제 마음을 열게 되었네요. 제가 퇴근해서 아빠한테 투덜대듯이 이렇게 말했거든요. 아빠, 아무리 그래도 내 허락도 안 받고 모르는 사람 집에 들이면 어떡해. 요즘 세상이 어떤데? 큰일 날 수도 있어. 하하, 녀석. 근데 너 그 사람 마음에 없냐? 나는 보니까 아주 너 좋다고 죽고 못 사는 눈치더라. 성격도 서글서글하고 술도 잘 마시는 게 솔직히 말하면 내가 원하는 사위상이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이 괜히 흔들리더라고요. 저는 언제나 아빠가 원하시는 대로 해드리고 싶었거든요. 왜냐하면 아빠는 법인 택시 운전을 하시는데요. 제가 어릴 적부터 엄마가 아파서 병원비로 돈이 많이 나갔어요. 결국 엄마가 돌아가셨고요. 그 후에도 빚이 많아서 아빠는 빚 갚느라 바빴어요. 저희는 한평생 다세대 주택에 새들어 살았고요. 돈도 없고 엄마도 안 계시다 보니 아빠는 늘 세상에 아무런 기쁨이 없는 사람처럼 지내셨어요. 그래서 저는 아빠를 조금이라도 웃게 해드리고 싶다는 마음 하나로 공부에 매달렸습니다. 전교 1등도 하고 좋은 대학에도 들어가고 장학금을 받을 때면 아빠가 잠깐씩 웃으시더라고요. 그러다 아빠의 고생을 내가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고 싶은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돈을 많이 버는 직업을 가져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빠듯한 살림이었지만 전 아빠에게 졸업 후에도 공부를 더 하고 싶다고 말씀드렸고 아빠는 힘든 상황에서도 묵묵히 뒷바라지를 해주셨어요. 그 덕분에 저는 세무사가 될 수 있었고 이후로는 아빠가 저에게 쏟아주셨던 비용과 희생을 조금이나마 갚는 마음으로 열심히 일했어요. 그런데 그런 아빠가 정훈 씨를 저렇게 환히 웃으면서 마음에 들어하니 저도 괜히 마음이 흔들리더라고요. 얼마 후 정식으로 사귀자는 말이 오갔고 저희는 연인이 되었어요. 사귀다 보니까 저도 점점 그 사람을 좋아하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렇게 1년 정도 만났을 때 결혼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선뜻 대답을 못했어요. 왜? 마음에 뭐 걸리는 거 있어? 혹시 아버님 때문이야? 혼자 사시는 게 걱정돼서? 그럼 우리가 자주 찾아뵈면 되지. 사실 아빠가 혼자 계실 걸 생각하면 마음이 걸려. 그리고 내가 스스로 세운 목표가 있거든. 아빠 개인 택시 꼭 사드리는 건데. 근데 아직 그만한 돈을 못 모아서 조금 더 아빠 옆에 있고 싶어. 아빠께 개인 택시를 사드리고 싶었는데요. 개인 택시는 단순히 차값만 드는 게 아니었어요. 면허 매입 비용, 차량 구입 비용, 번호판 변경, 조합 가입비, 각종 등록세 같은 부대 비용까지 합치면 최소 1억 5천은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결혼 이야기가 나와도 제 마음이 쉽게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그 사람이 아주 명쾌하게 답을 내놓더라고요. 자기야, 그러면 아버님 택시를 내가 해드리면 어때? 어차피 우리는 결혼할 사이인데 내 돈이 당신 돈이지. 내가 그 정도도 장인어른께 못 해드리겠어? 아니야. 아빠한테는 내가 직접 해드리고 싶어. 그게 내 목표였고 내가 직접 해드리는 게 맞아. 내가 돈이 있으니까 그러는 거야. 당신은 나한테 맡기는데 이 정도도 내가 못 해드릴까? 나 자기랑 빨리 결혼하고 싶어서 그래. 그러니까 우리 조금 쉽게 가자. 저는 그 말을 듣고요. 많이 흔들렸어요.
제 목표였던 아빠 개인 택시를 남자친구 손으로 해결하는 게 마음에 영 걸렸지만 한편으로는 그 진심이 고맙기도 했습니다. 결국 저는 염치 없지만 그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대신 제가 살면서 갚는다고 약속했죠. 그랬더니 남자친구는 고개를 저으며 자기 옆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하고 갚으려는 생각은 하지 말고 그냥 행복하게 살자고 했어요. 정말 너무 큰 감동을 받았고요. 남자친구한테 많이 고마웠답니다. 남자친구는 단순히 돈만 지원해 주는 것뿐만 아니라 아빠 개인 택시 매매를 위한 모든 일을 일사천리로 진행해 주었어요. 남자친구가 앞장서서 절차를 밟아주니까 빠른 시일 안에 아빠의 개인 택시가 나왔고요. 그 후부터는 저희는 결혼 준비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결혼 준비를 하면서 알게 된 사실이 있었어요. 예비시댁은 아버지가 안 계시고 시어머니 혼자 계셨는데 그 집을 남편이 사들인 거더라고요. 그래서 명의도 당연히 남편 앞으로 되어 있었죠. 생활비도요, 무려 300만 원씩 드리고 있었어요. 게다가 결혼하기 전부터 시댁 리모델링을 싹 다 해줬고 시누이도 있었는데 남편이 매달 200만 원씩 용돈을 주면서 사실상 뒷바라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누이는 딱히 하는 일도 없이 집에서 빈둥빈둥 지내는 모습이었어요. 전 속으로 조금 의아했지만 당시에는 그냥 넘어갔습니다. 뭐 어차피 결혼 전의 이야기고 총각 때 뒷바라지 해준 거니까 결혼하면 바뀌겠지 싶었죠. 자기가 번 돈으로 자기 식구들 도와준다는데 거기다 대고 제가 뭐라고 할 사이가 그땐 아니었으니까요. 문제는 저희 신혼집을 구할 때였어요. 남편이 이미 시댁집을 사주고 대출도 많이 낸 상태라 남편 명의로는 추가 대출이 좀 불가능했거든요. 결국 신혼집은 제 명의로 대출을 받아서 마련해야 했어요. 서울이지만 외곽이고 오래된 주공 아파트라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하긴 했지만 어쨌든 제 이름으로 집을 사야 되는 상황이 되어버렸는데요. 남편이 저희 아빠 개인 택시를 준비해 준 게 늘 마음에 걸렸던 저는 그 빚을 갚는다 생각하고 그 의미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우리 아빠 택시 사줬으니까 집값은 내가 다 부담할게. 오래된 주공 아파트라 가격도 그렇게 비싸지 않고 일정 부분 대출만 받으면 내가 몇 년 안에는 다 갚을 수 있을 것 같아. 정말 그렇게까지 해주려고? 아이고, 고맙기도 하고 사실 좀 미안하네. 그럼 나는 다른 결혼 비용에 더 힘을 보탤게. 그래야 서로 균형이 맞을 것 같아. 다행히 결혼할 무렵에는 제가 1억 원 정도를 모아둔 상태여서 부족한 금액은 대출을 받아 제 수입으로 차근차근 갚을 계획이었어요. 남자친구가 저희 아빠의 개인 택시를 흔쾌히 마련해 준 것에 대한 고마움이 커서 집값은 제가 더 부담하더라도 그 마음을 소중히 받아들이고 꼭 보답하고 싶었거든요. 어찌됐든 결혼식은 무사히 잘 치렀어요. 그런데 저희 부부가 워낙 바쁘기도 하고 주변에서 요즘은 아기 낳을 때쯤 혼인신고를 하는 게 청약이나 세제 혜택 같은 부분에서 더 유리하다고 조언을 해줘서 혼인신고는 당분간 미루기로 했죠. 그런데 결혼을 하고 나서야 확실하게 알게 됐어요. 저희 아빠는 저희가 택시를 해줘서도 있지만 늘 딸에게 뭔가를 주려고 하시고 오히려 받는 걸 미안해 하시는 분인데 시댁은 남편에게 기대고 뜯어내려는데 더 익숙한 사람들이더라고요. 그 차이 때문에 정말 많은 일이 생겼습니다. 아빠는 택시를 쉼없이 하시면서도 저희 생각을 늘 해주셨어요. 힘들게 번 돈으로 소고기를 보내주기도 하고 제철 과일 중에서도 가장 좋은 것만 골라서 보내주시곤 했습니다. 반면 시어머니는 전화가 올 때마다 인상이 찌푸려지는 말만 골라서 하더라고요. 아주 시도 때도 없이 이거 사서 보내라, 저거 사서 보내라 하는 일은 다반사고요. 하루는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예, 너는 결혼하고 끝인 줄 아니? 결혼했으면 시댁에 먼저 정성을 보여야지. 안 그러니? 전 도무지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 돼서 조심스럽게 되물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뭘 잘못해서 그러시는 걸까요? 제가 어떤 정성을 보여야 하는지 정말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봐라 봐라, 이래서 새 식구는 하나하나 가르쳐줘야 하는 거다.
내 친구들이 너 언제 인사 오냐고 묻더라. 내 친구들 모임에 와서 밥 한번 대접해야지. 원래 결혼하면 이런 건 다 하는 거야. 예, 어머님 죄송하지만 제가 시간이 어디 있겠어요. 주말에도 일하느라 집에 있을 틈이 없는데요. 제가 바빠서 못 가니까 저 카드 드릴 테니까 제 남편이랑 같이 가세요. 그 말을 듣자 시어머니는 소리를 버럭 지르면서 화를 막 내시는 겁니다. 너 지금 시댁 무시해서 그렇게 말하는 거지? 얘가 가만히 있으니까 진짜 시어머니가 무서운 줄 모르지? 갑자기 화르르 불타오르시면서 호통을 치시는 거였어요. 정말 어이가 없었는데요. 저도 기죽지 않고 맞받아쳤습니다. 아유, 어머님, 제가 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일하느라 바빠 죽겠는데 제 일보다 먼저 시댁 일을 해야겠어요. 그런 걸 원하셨으면 집에서 살림만 하는 며느리 얻으셨어야죠. 너 두고 보자. 시댁이 뭔지 시어머니가 뭔지 아주 똑똑하게 알려줄 테니까. 그날 밤 퇴근하고 집에 들어가니까 남편이 난감한 얼굴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더니 자기가 엄마 문제는 알아서 처리했다고 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엄마가 고생을 많이 했고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가난 속에서 힘들게 살아왔으니 이해해달라면서요. 그래서 자기가 카드 드리고 선물도 사드리기로 하면서 이번 사태를 진화했다고 의수대는 겁니다. 저는 그때가 진지하게 대화를 할 타이밍이라고 생각했어요. 당신이 우리 아빠한테 택시 사준 건 고맙게 생각해. 그래서 나도 그동안 모은 돈 1억 가까이를 우리 집값에 보탰고 올해 안으로도 몇 천만 원은 더 모아서 대출금 일부 갚으려고 해. 애기도 빨리 갖고 싶다며. 지금 우리 둘은 힘을 합쳐서 미래를 위해 저축하고 대비해야 할 시기야. 아무리 시댁이라도 이렇게 흥청망청 쓰는 건 아닌 것 같아. 남편은 잠시 말이 막힌 듯 당황하더니 이내 곰곰이 생각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그리고 아가씨 용돈도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어. 대학까지 나왔으니까 스스로 취업해서 일해야지. 그런 경험이 진짜 값진 거야. 그리고 어머님 기분 풀어드리겠다고 큰돈 쓰는 건 이번이 마지막이었으면 해. 알았어. 늘 그렇게 해왔어서 그랬는데 결혼했으니 좀 달라져야겠다. 엄마한테 잘 말해서 줄여갈게. 그 대답을 듣고 저는 남편이 분명히 제 말을 알아들었구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남편이 돈을 잘 벌기 때문에 시댁에 그렇게 아낌없이 퍼주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결혼하고 1년이 지난 어느 날 외근을 나갔다가 우연히 남편 회사에 들렀는데 사무실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빈자리가 너무 많아 의아해서 물었는데요. 그제야 남편이 솔직하게 털어놓더라고요. 사실 남편 회사는 결혼할 무렵부터 이미 흔들리고 있었대요. 한때는 폐기물을 중국으로 수출하면서 돈을 정말 많이 벌었대요. 그런데 중국에서 관련 규제를 강화하면서 길이 막히자 상황이 확 바뀌었대요. 동남아 쪽으로 판로를 바꿔보려 했지만 그것마저도 여의치 않으면서 그때부터 사업이 서서히 기울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직원 절반 이상을 내보낼 수밖에 없을 만큼 상황이 나빠졌던 겁니다. 그런데도 남편은 가족들 앞에서는 여전히 잘 나가는 사장처럼 행동하면서 예전처럼 펑펑 돈을 쓰고 시댁에도 꾸준히 돈을 대준 거예요. 글쎄. 사실상 회사가 무너져 가고 있었는데 그 몰락을 숨기려는 거였죠. 아니, 회사가 얼마나 안 좋은 거야? 직원들 월급은 나와? 일은 아예 멈춘 거야? 수입은 전혀 없고 빚만 늘어나고 있어. 빚내서 빚 갚고. 그런데 이미 여기저기 빚 많아서 받아서 더 이상 받을 것도 없어. 그럼 차라리 빚을 더 만들지 말고 정리할 수 있을 때 정리하고 다른 사업 아이템을 알아보는 게 어때? 저는 남편에게 현실적인 방법을 제시했어요. 아직 자산이 남아있을 때 공장이나 장비, 부동산 같은 걸 매각하면 채권자들에게 빚 일부라도 갚을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정리를 미루다가 회사가 완전히 망해버리면 자산 가치가 급격히 떨어져서 결국 헐값에 넘기게 되고 그러면요 정말 아무것도 남지 않을 테니까요. 또 채권자와 협상을 하면 부도 처리 전에 빚 일부를 탕감받거나 분할 상환으로 조정할 수도 있잖아요.
저는 그렇게 하라고 권했고 저 역시 할 수 있는 한 많이 돕겠다고 했습니다. 남편도 제 말을 곰곰이 듣더니 그러는 게 맞겠다면서 회사를 정리하겠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저한테 간곡히 부탁을 했어요. 여보, 제발 우리 엄마랑 내 동생한테는 말하지 말아줘. 두 사람 다 나만 바라보고 사는 연약한 존재들이잖아. 내가 망했다고 하면 아마 큰 충격을 받을 거야. 게다가 내 동생도 곧 결혼하는데 결혼까지는 잘 치르게 해주고 싶어. 결혼식 끝나면 내가 직접 사정을 밝힐게. 그니까 가족들한테는 꼭 비밀로 해줘. 나 반드시 다시 일어설 거야. 알았어. 그 부분은 걱정하지 말고 대신 회사 마무리 잘할 수 있도록 신경 써. 내가 옆에서 도울 테니까. 저는 시댁 식구들에게 남편 회사가 망했다는 사실을 끝까지 비밀로 하고 있었어요. 남편이 부탁했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당장은 저도 그 말이 맞다고 생각했거든요. 남편은 겉으로는 태연한 척하면서도 뒤로는 회사를 하나씩 정리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몇 번이고 회생 절차를 밟으라고 권했어요. 법원에 회생 신청을 하면 채권자들과 협상도 가능하고 빚을 조정받을 수도 있으니까요. 근데 남편은 완강히 거부를 하더라고요. 회생 절차를 밟으면 엄마가 사는 그 집부터 바로 담보 잡힐 거야. 그러면 결국 집을 빼앗기게 돼. 나는 조용히 정리하고 싶어. 전 속으로 아주 답답해 죽겠었어요. 회생 절차를 피하려다가 더 큰 손해를 볼 수도 있는데 남편은 오로지 시댁집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거든요. 아휴, 시댁 식구들 몰래 조용히 회사를 정리하려 했었습니다. 남편은 회사 자산을 하나씩 정리해 나갔는데요. 폐기물을 쌓아두던 토지와 건물을 팔고 대형 장비며 트럭 같은 돈 되는 것들은 처분해서 은행 빚을 갚고 직원들 퇴직금을 줬어요. 또 고철, 폐지, 플라스틱 같은 압축자재를 팔아 현금을 마련했고 사무실 짓기와 임차 보증금까지 빠짐없이 정리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빚잔치를 마무리 지었어요. 그런데요, 생각도 못한 변수가 생겼네요. 주말 아침에 낯선 중년 남성분이 저희 집으로 찾아와서는 남편을 찾는 거예요, 글쎄. 알고 보니까 남편이 개인적으로 같은 업계 사장님한테 2억 가까운 돈을 빌렸던 거였어요. 그분이 남편 회사가 접는다는 소문을 듣고 직접 집까지 찾아온 거죠. 먼저 찾아뵀어야 하는데 소문 듣고 얼마나 놀라셨겠어요. 저도 회사 정리하느라 정신이 없어서 사장님께 인사도 못 드렸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다른 말 필요 없어. 내 돈 내놔 이놈아. 네가 내 돈 떼어먹으려고 도망간 거지? 내 돈 당장 내놔. 정리하면서 가진 거 다 털어서 은행비 깎고 직원들 퇴직금까지 챙겨드리다 보니까 지금은 손에 남은 게 없습니다. 하지만요, 앞으로 제가 벌어서 차근차근 갚아 나가겠습니다. 헛소리 하지 마. 사업도 조용히 접어놓고 뭔 돈을 벌어 갚겠다는 거야. 다른 은행 빚은 다 갚고 직원들 퇴직금도 줬다면서 내 돈 2억은 못 갚아? 네 아내가 세무사라며. 돈 있을 테니까 지금 당장 갚아. 안 그러면 그 고소할 거야. 정말 강하게 몰아붙이시는데요. 분위기가 살벌했어요. 남편은 그 사장님한테 돈을 빌릴 때 차용증까지 썼던 터라 고소라도 들어오면 사적인 재산이 바로 압류될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렇게 되면 시어머니랑 시누이가 살고 있는 집이 압류될 길 뻔했죠. 남편은 그만큼은 막아보겠다면서 쩔쩔매고 있었는데 그 사장님은 콧방귀만 끼면서 버티고 계셨어요. 결국 제가 직접 나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장님, 아시다시피 빚 갚느라 가진 걸 다 써버렸어요. 저희가 결혼한 지도 얼마 되지 않아서 지금 당장 그만한 돈을 갚을 능력이 없어요. 집기며 장비 다 팔아서 겨우 회사 정리했거든요. 그 사장님은 제 얼굴을 보지도 않고 듣고만 계시더라고요. 씨알도 먹히지 않을 것 같지만 뭐라도 해보자는 생각에 최대한 애절하게 말을 했습니다. 사장님, 저희가 저희만 살겠다고 하면 하룻밤에 야반도주 했겠죠. 남아있는 직원들 퇴직금도 다 챙겨주고 은행 빚을 다 갚은 건 남한테 피해주고 싶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저희 의지를 조금만 봐주세요. 죄송하지만
매달 300만 원씩 갚아 나가는 걸로 합의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이고 참, 웃기지도 않는 소리를 참 열심히도 하는구나. 안 돼, 지금 당장 갚아. 안 갚으면 고소야. 처음에는 완강하게 나오셨어요. 하지만 사정이 정말 어렵다는 걸 아시고 곧 협상을 받아들여 주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공증사무실에 가서 약정을 정식으로 문서화했습니다. 2억을 매달 300만 원씩 갚아 나가되 단 한 달이라도 어기면 바로 고소한다는 조건이었죠. 그렇게 해서 남편의 채권자와의 소동은 일단락됐습니다. 하지만 당장 수입이 없는 남편의 대신에 그 빚을 감당하기로 한 건 결국 저였고요. 남편은 하루라도 빨리 새로운 사업 아이템을 찾겠다고 했어요. 제발 모든 게 잘 되기만을 바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몰랐어요. 이 빚을 시댁 식구들 목숨을 쥐고 흔드는 일이 될 줄은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6개월쯤 지났는데요. 겨우 숨 좀 돌리나 싶었는데 뜻밖의 일이 터졌습니다. 시누이가 결혼을 한다는 거예요. 상대는 개인 병원에서 일하는 페이닥터라더군요.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집안이 그리 대단한 집안도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아들이 의사라는 이유 하나로 시어머니가 콧대를 바짝 세우고 있더라고요. 게다가 저희 시누이는 직업도 없고 사회생활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처지였고요. 집안이라고 해봐야 딱히 내세울 것도 없잖아요. 그쪽 예비 시어머니도 참 개차반인 게 자기 의사 아들이 아까워서인지 시누이한테 집을 해오라고 요구했다는 겁니다. 말 그대로 의사 아들 주는데 집은 네 쪽에서 가져오라고 하는 태도였던 거죠. 그런데 시누이가 돈이 어디 있겠어요. 결국 그 문제로 가족회의가 열렸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한자리에 모였는데 시누이도 사실 남편한테 뭔가를 기대하고 부른 자리가 분명했죠. 그런데 막상 회의가 시작이 되자 남편은 꿀먹은 벙어리처럼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다행히 시어머니가 돈이 있다고 말을 먼저 꺼내주셨어요. 내가 우리 아들이 주는 용돈에서 매달 100만 원씩 저금해뒀어. 그래서 지금 2억 정도 모아놨거든. 원래 우리 딸 시집 보낼 때 쓰려고 모아둔 건데 이거를 보태면 되겠다. 엄마, 2억 가지고 서울에서 무슨 집을 구해. 그건 턱도 없지. 나머지는 오빠가 좀 해주라. 오빠 해줄 수 있지? 그래, 돈 잘 버는 오빠가 있는데 무슨 걱정이야. 네가 나머지 금액 보태서 번듯한 아파트 하나 사줘라. 안 그래도 내가 받은 집이 있어. 현금은 4억 정도 필요하고 나머지 6억은 대출받으면 되더라. 아유, 네가 2억만 만들어 와라. 어? 하지만 제 남편이 그럴 형편이 아니잖아요. 남편도 머뭇거리더니 애들러 말을 하더라고요. 그냥 있는 만큼 해서 시집 가. 집이 꼭 서울이어야 하는 건 아니잖아. 일산 쪽도 괜찮아. 가격도 싸고 학군도 좋고 신축 아파트도 많아. 오빠, 그 사람 병원이 강남에 있어. 일산에서 어떻게 출퇴근해? 병원이랑 너무 멀지. 그래, 직장이 그렇게 멀면 못 써. 네가 2억 정도 보태주고 나머지 6억은 네가 책임지고 갚아줘라. 남편은 마치 어떻게 거절해야 할지 고민하는 듯 보였지만 사실 뚜렷하게 할 수 있는 말이 없었습니다. 결국 이렇게 말을 하더군요. 알았어. 내가 한번 생각은 해볼게. 근데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자손책도 같이 세워둬. 알았지? 그 말만 남기고는 저를 데리고 황급히 자리를 털고 일어나 버렸어요. 집에 돌아와서 남편이 한참 곰곰이 생각하더니 느닷없이 철없는 소리를 꺼내는 겁니다. 여보, 혹시 돈 좀 모아둔 거 있어? 아무래도 내 동생 집은 좀 해줘야 될 것 같아. 뭐라고? 여보, 내가 무슨 돈이 있어. 모아둔 건 다 집대출 중도 상환에 썼고 지금은 월급에서 300만 원씩 당신 빚 갚는 데 나가고 있잖아. 남편은 다시 풀이 죽은 표정으로 생각에 잠기더니 갑자기 또 황당한 말을 내뱉었어요. 그러면 혹시 장인어른 돈을 좀 모아두신 게 있으실까? 개인 택시 하시니까 매일 수입 들어오실 거 아니야. 저는 순간 제 귀를 의심했죠. 잘못 들은 건가 싶을 정도로 황당하고 기분까지 확 상해버렸습니다. 왜? 시누이 집 사주려고 우리 아빠 돈까지 뜯어가려고? 당신 진짜 미쳤구나.
아니 나도 답답해서 하는 소린데 당신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막말로 가족이니까 서로 도울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여보, 제발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 돕는다는 게 뭔 줄 알아? 정말 형편이 어려울 때 서로 보태주는 게 도움이지. 의사랑 결혼하겠다고 시누이는 백수인데 사돈한테 신혼집까지 해달라는 게 어떻게 도움이야? 제 말을 들은 남편은 꿀먹은 벙어리처럼 아무 대답도 못하고 가만히 있었네요. 솔직히 의사 남편 얻겠다고 집을 해오라는 게 말이 돼? 당신도 이제는 이참에 회사 정리했다고 시댁에 밝혀. 그래야 이런 터무니없는 요구가 안 나오지. 아니 2억이 있으면 시누이 신혼집 사줄 게 아니라 당신 빚 갚는데 먼저 써야 하는 돈이야. 지금은 사치할 때가 아니라고. 남한테 민폐 안 끼치게 빚부터 갚아야 할 때라고. 그러자 남편은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르더니 에이씨하고 욕설을 내뱉으며 집을 박차고 나가버렸어요. 그리고 며칠이 지났는데요. 시어머니께서 전화가 왔어요. 그것도 아주 격앙된 목소리로요. 너희 왜 아직도 돈을 안 주냐? 이거는 네가 주지 말라고 막는 거 아니냐? 그 순간 저도 모르게 욱해서 네 아들 망했어요 라고 말해버리고 싶었지만 꼭 참았습니다. 어머님, 저희 지금 돈 없어요. 그리고 제가 주지 말라고 한 적도 없고요. 돈 얘기는 남편하고 직접 하세요. 바빠서 저는 이만 끊겠습니다. 그렇게 전화를 끊고 한숨을 돌리려는데 더 황당한 일이 벌어졌어요. 남편이 시어머니의 닭달에 시달리다 못해 저희 아빠를 비빌 언덕이라고 생각했는지 결국 미친 남편이 저희 아빠한테까지 전화를 한 거예요. 글쎄. 아빠는 남편 말을 듣고 걱정스러운 마음에 저한테 전화를 한 거고요. 너네 요즘 많이 힘들다며. 아빠가 여윳돈이 많진 않은데 그 300만 원 정도는 있다. 어떻게 그거라도 보태줄까? 이 얘기를 듣는데 저는 순간 머리가 띵해졌습니다. 와, 정말 미친 남편이구나 싶었죠. 전 아빠한테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어서 애써 둘러댔어요. 아니 아빠, 내가 남편이랑 좀 다퉜는데 그 사람이 홧김에 괜한 소리를 한 것 같네. 아빠, 그런 거 아니니까 전혀 신경 쓰지 마. 알았지? 그렇게 아빠와의 통화를 정리하고 바로 남편에게 다시는 이런 짓 하지 말라고 단단히 못을 박아뒀습니다. 제 말을 알아들은 줄 알았는데요. 근데 딱 일주일쯤 지나서 일을 하고 있는데 아빠한테서 다시 전화가 왔어요. 김서방한테 들었지? 아빠가 너희 좀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아. 무슨 소리야 아빠. 아니야. 우리 일은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신경 쓰지 말라고 했잖아. 우리 돈 있어. 걱정하지 마. 아니, 저 김서방은 힘들다던데. 그래서 저 아빠 택시 팔기로 했다. 벌써 계약서도 썼어. 뭐라고? 아빠 택시를 왜 팔어? 그 사람이 뭐라고 했길래? 아니, 김서방이 요즘 많이 힘들다고 하는데 너한테는 말 안 하디? 내가 가진 게 뭐가 있어. 택시밖에 없지. 그래서 택시라도 팔아줄까 했더니만 김서방이 시세만 알아본다고 조합에 내놨는데 마침 가격을 잘 쳐준다고 해서 매물로 올리고 왔댄다. 일 잘 풀리면 나중에 다시 사면 되니까 우선 그거 팔아서 너네 급한 불부터 꺼. 아빠는 회사 들어가서 일하면 돼. 와, 전 순간요. 누군가가 뒤통수를 세게 때린 것처럼 머리가 아파오더라고요. 남편이 그렇게 순박한 아빠를 꼬드겨서 택시까지 팔아넘기게 만든 거였어요. 저는 급히 아빠에게 더 이상 추가 계약은 절대 하지 말라고 단단히 당부를 했어요. 남편과 단판을 지으려고 퇴근 후 바로 집으로 갔죠. 당신이 아빠한테 택시 팔라고 부친 거 맞지? 왜 그래 왜? 힘들다는 말까지 하면서 대체 왜 그렇게 한 거야? 내가 팔라고 한 게 아니야. 그냥 시세가 잘 나왔다고 말했을 뿐이라고. 그랬더니 아버님이 스스로 판다고 하신 거야. 아빠한테 그런 식으로 말하면 그게 바로 압박이지 강요나 다름없잖아. 나는 가격만 알아본다고 했어. 근데 알아보니까 개인 택시 면허 시세가 좋아서 아버님이 샀을 때보다 훨씬 높은 가격에 팔 수 있다고 하더라고. 그랬더니 아버님이 이참에 팔아서 너네 도와줄까? 이렇게 먼저 말씀하신 거야. 말귀를 못 알아듣는구나. 그래서 그 돈 받아다가 시누이 신혼집에 보태려고? 당신 빚 갚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 아빠까지 꼬드긴 거니?
저는 정신 차리라며 비아냥 섞인 말까지 던졌습니다. 근데요, 남편이 뭐라는 줄 아세요? 솔직히 그 택시 내가 사들인 거잖아. 내 돈으로 산 건데 내가 팔겠다는데 뭐가 문제야? 그 순간 저는 남편의 밑바닥을 본 것 같았어요. 눈이 완전히 돌아버렸죠. 아, 그러셔? 그럼 나도 내 거 내 마음대로 해도 되겠네? 아이 그래. 마음대로 해. 네 거? 이 집. 어차피 우리 혼인신고도 안 했잖아. 네 마음대로 해봐. 그렇게 소리를 내지르며 남편은 집을 박차고 나가버렸어요. 저는 저희 아빠를 건드린 그 사람에게 꼭지가 돌아버렸고요. 다음날 곧장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어요. 그리고 얼마 뒤 남편은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면요. 남편이랑 크게 싸운 바로 다음 날이 채권자에게 300만 원을 갚아야 하는 날이었어요. 근데 남편은 그 사실을 완전히 까먹고 있었던 겁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은행 빚이나 직원들 퇴직금은 챙겨주면서도 정작 남편 하나만 믿고 거액을 빌려준 그 사장님한테 빌린 돈은 계속 뒷전으로 밀어왔던 사람이잖아요. 아마도 은행이나 직원들 문제는 당장 사회적으로 시끄러워지니까 챙기고 개인 채권자는 좀 늦춰도 되겠지 이런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 그 300만 원 낼 날이 다가오는 걸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던 거죠. 그걸 과연 저만 느꼈겠어요? 그 돈 빌려준 사장님도 자신이 뒷전이라는 생각에 기분이 나빠서 저희 집까지 찾아온 겁니다. 돈을 매달 300만 원씩 갚겠다는 건 그건 단순한 약속이 아니잖아요. 공증까지 받아놓은 정식 합의였고 한 달이라도 어기면 바로 고소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잖아요. 그런데도 남편은 그걸 까맣게 잊고 있었다는 사실이 저를 기가 막히게 했습니다. 제가 전화한 곳은 바로 채권자인 그 돈을 빌려주는 사장님이었어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저 김정훈 씨 아내예요. 드릴 말씀이 있어서 연락드렸어요. 매달 300만 원씩 보내면서 2억 상환하기로 약속했잖아요. 근데 앞으로는 그걸 못 드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법적인 조치를 취하시라고 알려드리려고 전화드렸습니다. 뭐라고요? 앞으로 300만 원을 못 준다고요? 왜요? 알겠습니다. 그럼 나도 어쩔 수 없겠네요. 바로 다음 조치를 취해야겠군요. 네, 사장님. 참고로 한 가지 알려드리자면요. 남편 명의로 된 집이 있으니까 그 집에 압류를 거시면 아마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어허라, 그렇습니까? 그럼 손쉽게 일이 풀리겠군요. 알겠습니다. 두 사이에 무슨 사정이 있는 것 같지만 어쨌든 저는 제 권리대로 처리하면 되겠네요. 잘 해결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끊겠습니다. 채권자인 그 사장님은 제가 전화를 하고 나서 바로 압류를 진행하더라고요. 공증 증서가 있는 상황이었으니 채권자는 주저할 이유가 없었죠. 법원에 신청만 하면 절차가 곧바로 진행되고 등기부등본에 압류 표시가 뜹니다. 보통 1, 2주 안에 모든 과정이 완료된다고 하더군요. 근데 문제는 정작 아무것도 모르는 시댁이었죠. 그 집 인간들은 제가 시누이 신혼집에 돈을 보태주기 싫어서 괜히 남편을 쪼아대고 결국 집에서 쫓아냈다고만 생각을 하더라고요. 시어머니부터 시누이까지 번갈아서 전화를 걸어서는 쏟아내듯 모진 말을 퍼부었어요. 예, 너 진짜 너무한다. 응? 가족끼리 서로 돕는 게 뭐가 그렇게 힘드니? 너 아프거나 네 아버지가 힘드실 때 우리가 안 도와줄 것 같아? 네가 자꾸 이렇게 나오면 나도 그때는 모른 척 할 거야. 우리 아들까지 내쫓고 네가 그렇게 살면 벌 받아 너. 하늘에서 천둥 벼락 맞아 죽을 거라고. 아니 어떻게 살아있는 사람한테 벼락 맞아 죽을 거라는 말을 할까요? 아우 이렇게 무식한 집안이에요. 어머님 후회할 말은 하지 마세요. 그리고 앞으로 이런 소리 하실 거면 제게 전화하지 마세요. 전화비만 아까우니까요. 정말 얼마나 모진 소리들을 쏟아내던지 그걸 다 듣고 있는데도 저는 남편의 비밀에 대해 단 한마디도 입 밖에 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요 분노가 치밀어 올라서 그 목소리 하나하나가 제 가슴을 갈기갈기 찢어놓는 것 같았어요. 아우 정말 너무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아빠에게 단호하게 말씀을 드렸답니다. 택시 매물로 내놓은 거 당장 걷어들이라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남편이 어떤 일을 벌였는지 사실대로 다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아빠, 이제 남편 전화도 받지 말고 절대로 만나지 마. 그 인간이 아빠 택시 뺏어가려고 혈안이 되어 있으니까 더 이상 아빠까지 휘말리면 안 돼. 내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겠다. 아이 그래도 김서방이 택시를 사줬는데 돈 필요하다니까 돌려줘야 하는 거 아니야? 마음이 약해진 아빠는 택시를 돌려주려는 생각을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단호하게 말했죠. 아빠, 이번만큼은 무조건 내 말 들어. 그냥 내 말 믿고 따라와. 이건 그런 개념이 아니라 지네 가족 위하려고 아빠를 이용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중심 잘 잡아야 해. 그제야 아빠는 제 뜻을 받아들이셨어요. 결국 매물을 걷어들이고 다시 택시 영업을 시작하셨죠. 그 과정에서 위약금을 물어야 했지만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어요. 아니 어디 사위가 장인어른까지 이용해 먹으려고 해요. 그 꼴은 제가 못 보죠. 그랬더니 남편이 저희 아빠랑 연락이 안 되니까 저한테 전화를 해서 쌩 난리를 치는 거예요. 저희 아빠가 택시 팔아서 돈을 마련해 준다고 했는데 애초에 택시를 자기가 사준 거니까 자기 마음대로 할 권리가 있다고요. 저보고 택시 매매를 막을 권리가 어디 있냐는 식으로 말을 하더라고요. 심지어 지 죽는 꼴을 보고 싶냐는 말까지 했습니다. 제가 그 꼴을 못 볼 이유는 없죠. 그래서요. 알아서 하라고 했어요. 그리고요. 개인 택시는 본인 명의가 아니면 애초에 팔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남편 입장에서는 더 이상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었어요. 돈 나올 구멍이라고는 저희 아빠만 믿고 있었는데 돈 나올 구멍이 완전히 막히니까 괜히 저한테 화풀이를 하는 거죠. 저는 그런 말 들어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 그냥 과감히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 뒤로는 한동안은 잠잠했어요. 근데 딱 한 달쯤 지나니까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법원에서 시어머니가 살고 있는 집 경매 서류를 검토한 뒤에 결국 경매 개시 결정을 내린 겁니다. 그 절차에 따라 법원에서 지정한 감정평가사가 집을 보러 왔고요. 그제야 남편과 시댁 식구들이 집이 넘어갔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는 다들 한마음처럼 저희 집으로 찾아왔어요. 예재아가,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우리 집이 경매에 넘어갔단다. 이 집은 내가 살고 있는 집인데 왜 넘어가? 그제야 시어머니가 허겁지겁 우체통을 확인해 보셨대요. 거기에는 이미 압류 이렇게 찍힌 통지서가 바닥에 굴러다니고 있었던 겁니다. 평소에 우체통을 거의 열어보지 않으셨으니 전혀 모르고 계셨던 거죠. 당신 혹시 김 사장님한테 매달 돈 안 갚았어?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어머, 참으로 어이가 없네. 이게 무슨 일인지 몰라? 내가 그 돈을 왜 갚아? 당신이 우리 아빠까지 건드린 마당에 내가 왜 당신 빚까지 갚아줘야 되는데. 당신이 먼저 네 건 네 마음대로 내 건 내 마음대로 하자고 했잖아. 그래서 나도 내 거 내 마음대로 한 거야. 뭐 문제 있어? 아니 그래도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가 있냐. 여긴 우리 엄마가 사는 집이라고. 우리 엄마잖아. 어떻게 부모를 건드릴 수가 있어? 뭐라고? 먼저 부모 건든 사람이 누군데? 당신은 우리 아빠 일자리를 빼앗으려고 했잖아. 아빠 택시 팔아버리려고 꼬드겼잖아. 이 미친놈아. 누가 먼저 건드렸는데 지금 와서 따져. 그제야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멍하니 남편 얼굴만 바라보더라고요. 뭔가 직감한 듯한 표정이었죠. 그러니 남편이 그제서야 숨겨왔던 회사 사정을 전부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직원 반 이상을 내보낸 이야기, 빚을 빚으로 막아온 이야기, 더 이상 버틸 힘이 없다는 이야기까지요. 순간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눈이 휘둥그레지더니요. 다들 놀라 자빠질 듯한 표정을 지었네요. 근데요, 제가요, 더 어이가 없었던 건요. 그 다음 반응이었어요. 너는 도대체 회사를 왜 그 모양으로 운영했냐라는 말만 쏟아내는 거예요. 아니 이미 끝까지 방치해놓고 이제 와서 그런 말이라니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렇게 세 사람은 제 거실 한가운데서 한참 동안 옥신각신했습니다. 서로 잘잘못 따지느라 고성이 오가고 공방이 이어졌죠. 전 더 이상 지켜볼 수가 없었어요. 진짜 저희 집에서 이러지 마세요. 저희는 아직 혼인신고도 안 한 남남이에요. 그니까 다 나가세요. 나가서 너희끼리 알아서 사세요. 전 단호하게 남편과 시댁 식구들 내쫓아버렸습니다.
남편은 뭐 그 뒤로도 끈질기게 저희 회사며 집이며 찾아왔고요. 집이 넘어간다, 도와달라 하면서 매번 울먹이며 매달리더군요. 하지만 그때 저는 단호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너 네 거 네 마음대로 한다고 했잖아. 나도 내 돈 내 마음대로 쓴 거야. 네가 만든 똥은 네가 치워. 왜? 뭐 문제 있어? 너 우리 아빠만 건드리지 않았어도 나는 끝까지 네 편 들었을 거야. 근데 부모까지 건드려? 그 순간 너에 대한 내 의리는 끝났어. 너도 지금 아주 피눈물이 나지? 나도 피눈물 난다야. 하지만 난 이제 마음 정했어. 그러니까 다시는 찾아오지 마. 우리 여기서 끝이야. 그러자 남편이 발끈하며 이렇게 소리쳤어요. 그럼 이왕 이렇게 된 김에 네 아버지 택시 사준 돈이라도 내놓으라고. 저는 기다렸다는 듯이 준비해둔 말을 꺼냈습니다. 아이고, 차용증도 없잖아. 그때는 빌려준 게 아니라 준 거였어. 억울하면 소송해. 법적으로 입증 책임은 당신한테 있다더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돈을 빌려준 거라고 주장하는 쪽에서 그걸 증명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차용증이나 확실한 증거가 없으면요. 법원에서는 이걸 그냥 증여, 즉 준 걸로 봐요. 그러니까 저는 갚을 필요가 전혀 없는 거죠. 남편은 끝까지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늘어놓다가 결국 제 말 한마디에 찍소리도 못하고 분노와 허탈함에 빠졌습니다. 저는 그제야 남편한테 제대로 한 방 먹였다는 통쾌함이 밀렸어요. 결국 시댁집은 정말로 경매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법원에서 감정평가를 마치고 매각 기일이 잡혔다는 통보가 날아왔을 때 그 집 식구들은 어이없게도 또 저한테 전화를 해서 욕지거리를 하면서 도우라고 명령하듯 굴더라고요. 그 순간에도 화살은 온전히 저에게 쏘고 있더라고요. 다 네가 이렇게 만든 거다. 네가 시댁을 무너뜨렸다는 원망 섞인 말들이 쏟아졌어요. 정작 회사를 말아먹고 빚더미에 앉힌 건 남편인데 그 사실은 알고 있어도 믿고 싶지 않은 건지 뭔지 저만 희생양처럼 몰아붙이는 거였죠. 그때까지도 그 집 식구들은 정신을 못 차린 거예요. 남편은 급기야 저희 아빠한테까지 찾아가서 난리 부르스를 치고 아유 진짜 별의별 꼴을 다 겪었었네요. 아마 그 집 문 앞에 경매 개시 공고문이 붙었을 때 시댁 식구들이 받은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럴 만도 하죠. 이제 남은 재산이라곤 그것 하나뿐인데요. 게다가 결혼을 코앞에 둔 시누이는 의사집에 시집가서 신분 상승해야 하는데 친정집이 망해서 자신의 결혼까지 엎어지면 어떡하나 걱정했을 거예요. 그런데요, 제가 그 사람들 속사정까지 다 들어줘야만 하나요? 입만 열었다면 제 탓에 아주 죽일년으로 만들고 저주까지 퍼붓는데요. 그런 사람들 도와주고 싶은 마음 코딱지만큼도 없었습니다. 진짜 일말의 치근함도 없어지더라고요. 저는 분노와 동시에 이런 사람과 결혼을 했고 이런 사람들이 시댁 식구라고 챙겨주려고 했던 제 모질지 못했던 마음에 허탈함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그래도 한 가지 확실한 건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되어서 시댁 식구들이 그토록 믿고 의지했던 아들이 사실은 그 얼마나 무책임하고 무능했는지 이제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게 드러나게 된 건 다행이라 생각했어요. 언젠간 시댁 식구들도 알겠죠. 이 모든 게 제 탓이 아니라 그 인간 탓이라는 걸요. 결국 시댁집이 경매 절차에 들어가면서 저와 시댁의 관계는 완전히 갈라져 버렸습니다. 그 뒤로는 그 집 소식을 일부러 찾지도 않았고 또 전해들을 일도 거의 없었는데요. 그 사람들과의 인연은 거기서 끝났다고 마음을 정리했거든요. 그렇게 몇 달이 흘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전 남편이 제 앞에 나타났어요. 예전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그야말로 폐인이 된 얼굴이었죠. 헝클어진 머리, 구겨진 옷, 조체하게 꺼져버린 눈빛까지. 한눈에 봐도 세상 찌들 대로 찌든 모습이었죠. 미안해. 내가 너무 내 생각만 했어. 당신이 얼마나 고마운지도 모르고 그렇게만 굴었네. 저는 그 꼴을 보자마자 저도 모르게 깊은 한숨이 먼저 새어나왔습니다. 사람이 이렇게까지 망가질 수 있나 싶었고 또 한편으로는 그동안 저한테 했던 말들과 행동이 떠올라서 어이가 없기도 했어요.
한때는 누구보다 당당하게 큰소리치던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눈빛도 흐리멍텅하고 걸음걸이조차 비틀비틀거리는 모습이었으니까요. 아니 꼴이 왜 이래? 당신 씻고는 다니니? 옷이 이게 뭐야? 좋은 옷들 많았잖아. 아 왜 이러고 살아? 그러자 남편은 제 앞에서는 더는 버티지 못하겠다는 듯 울음을 터뜨리듯 와르르 무너져 내려놓기 시작했어요. 평소라면 절대 보여주지 않았을 그 초라한 모습으로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 앞에서 울듯이 흐느끼며 자기 신세를 털어놓더군요. 나 요즘 매일 술로 버틴다. 돈도 한 푼 없어. 엄마랑 나는 단칸방 겨우 얻어서 살고 있고. 그래서 식당에서 서빙이래. 하루에 10만 원 벌어서 그냥 먹고 사는 거야. 그 말투, 그 표정, 스스로가 얼마나 초라해졌는지 본인도 알았을 겁니다. 잘 나가던 사업가 행세를 하던 사람이 이제는 술로 하루를 버티고 허드렛 일로 연명하는 신세가 되었으니 말이에요. 비참해진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도 서글펐겠죠. 제가 시누이 소식을 슬쩍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들려오는 이야기가 가관이더라고요. 시누이가 결국은 2억짜리 전셋집을 구해서 결혼을 하긴 했대요. 서울은커녕 변두리 쪽 교통도 불편하고 오래된 아파트 전셋집이었죠. 시누이의 시댁에서 해오라던 강남 신혼집은커녕 간신히 마련한 게 그 정도였던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뒤였죠. 결혼은 했지만 시누이가 지금 엄청나게 구박받고 산다는 거예요. 집안이 내세울 만한 것도 없고 시누이는 직장생활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무경력자에 해오라는 번듯한 집도 못 해왔으니 그 집 시어머니 눈에는 영 못마땅했을 겁니다. 전 남편에게 들은 내용은 집도 못 해온 주제에 의사 남편이랑 행복하게 살고 싶냐고, 제대로 하는 것도 없으면서 자기 아들 고생만 시킨다는 말들을 매일같이 듣는다고 하더군요. 시누이가 결혼 초반부터 눈물로 세월을 보낸다는데 그 얘기 듣는데 제 속은 하나도 시원하지 않았어요. 아, 집팔자 지가 만든 거잖아요. 애초에 집 해오라고 할 때부터 엎었어야 했는데 의사한테 시집 가겠다고 해서 이 사달이 난 거잖아요. 남을 뜯어먹고 기대서 살던 습관이 결국은 부메랑처럼 시누이한테 돌아간 거라고 생각하니 안타까움보다는 씁쓸한 통쾌함이 더 크게 몰려왔어요. 전 남편이 제 앞에서 눈물로 자기 집안 이야기를 늘어놓는데 분노와 연민이 뒤섞였다고나 할까요? 전 사실 오래전부터 준비해둔 게 있었어요. 혹시라도 이런 날이 올까 싶어서 미리 만들어둔 수표 한 장이 있었는데요. 결국 저는 그걸 꺼내 전해줬습니다. 내가 원래는 갚을 필요 없는 돈이야. 법적으로도 그럴 이유는 없고. 하지만 당신이 예전에 우리 아빠 생각해서 택시 사줬던 그때 고마움과 그때 느꼈던 행복을 생각해서 주는 거야. 이 돈으로 집 얻어서 어머님이랑 편히 사시든지 아니면 다시 사업 아이템을 찾아서 일어나 보든지. 아, 제발 이렇게 폐인처럼 살지 말고 열심히 살아. 나도 전 남편이 이렇게 망가진 모습으로 무너져 있는 거 보고 싶지 않으니까. 그 인간은 두 눈을 크게 뜨며 수표를 덥석 받아들고 믿기지 않는다는 듯 손을 떨고 있었습니다. 정말 이거 진짜 나 주는 거야? 이 수표 진짜지? 가짜 아니지? 아이고 뭐라니. 그래, 잃어버리지 말고 내일 은행 열자마자 바로 가서 넣어. 그리고 이걸로 우리 사이 정사는 끝난 걸로 해. 이제는 서로 더 이상 얽히지 말자고. 정말 고마워. 내가 이렇게까지 염치 없고 믿자만 신세가 됐는데 그래도 이 돈 주는 건 너무 고맙다. 그러면서 그는 흐느끼며 눈물을 멈추지 못했고요. 결국 오열을 하고 제 앞을 떠나갔습니다. 예전 시어머니도 문자로 미안하고 고맙다고 구구절절 정성스럽게 긴 글을 보내셨지만 저는 끝내 답장은 하지 않았어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어선 사이였고 그 어떤 말로도 제 마음을 움직일 수 없다는 걸 스스로 더 잘 알았으니까요. 저는요, 지금 아버지 모시고 함께 살고 있어요. 아빠는 여전히 택시 일을 열심히 하시고 저도 제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일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전 남편이 어려운 상황을 맞았을 때 제대로 해결하는 모습만 보여줬더라면 이렇게까지 헤어지진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를 대하는 태도,
결국 자기 가족만 우선시하는 모습에서 저는 크나큰 충격을 받았고 그 순간 마음이 완전히 식어버렸어요. 전 적어도 제 전 남편을 최우선으로 생각했는데 끝내 그렇지 못했죠. 아무튼 결과적으로는 좋지 않게 끝났지만 그래도 그 사람이 앞으로는 잘 살길 바랍니다. 제발 징징대지 말고 좀 남자답게 굳굳이 자기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저의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